한국이 이걸 해냈다고요? 여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해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 외곽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샤 무아이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의 물 부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악몽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6살 무렵 첫 번째 친구 테레사가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무려 12명의 또래 아이들이 매년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전혀 없었고 매일 걸어서 최하 15시간을 투자해 강이나 오염된 웅덩이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들려오는 비명, 돌부리에 부딪힌 이들의 울음, 지쳐 쓰러지는 어르신들을 목격하며 자랐어요. 우리 마을의 비극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케냐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우리 마을의 사망률은 인근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아이들의 학교 중퇴율은 80%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제 진짜 바뀌는 건가? 라는 희망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을에 들어온 것은 미국의 원조팀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번쩍이는 대형 트럭과 첨단 장비들, 복장을 갖춘 인력들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탐사 장비를 펼치고 며칠간 지형을 측량하더니 이내 안반층이 예상보다 깊고 복잡하다는 말을 남기며 장비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장비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우물을 파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열흘도 되지 않아 그들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어요다. 고작 탐사 몇 번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판단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이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건 일본의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등장과 동시에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어떻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이야말로 이 오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구세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초반엔 고성능 장비를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하며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장비의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 며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정작 장비 고장을 고치거나 대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술적 한계라는 애매한 이유를 대고 떠난 그들의 뒷모습은 차라리 처음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건 중국의 NGO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자마자 이건 간단한 일입니다.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렇게 확신하니까 라는 기대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그들은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기지처럼 꾸며놨던 텐트를 접고 조용히 떠났어요. 남은 것은 파다만 얕은 구덩이 하나와 사람들의 허탈한 표정뿐이었습니다. 누가 그 이유를 물으면 그저 사정이 생겼다. 현지 조건이 생각보다 달랐다. 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계획 변경도 후속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의 원조팀이 차례로 다녀간 이후 마을에는 실패라는 단어만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술력은 부족했고 책임감은 없었으며 떠날 땐 늘 핑계를 대고 돌아섰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게 패인 시골 구덩이와 우리 안에 다시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소식? 한국에서 또 다른 지원팀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어요. 그쪽에서도 우물 파러 왔대요.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해줬지만 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똑같아. 그들도 곧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첫 행동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은 대부분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펴고 지형을 스캔하거나 중심지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장황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장비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동안 마을을 누비며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집을 직접 찾았고 70세 넘은 노인들의 기억을 빌려 과거에 흙이 무르게 느껴졌던 곳, 비 오는 날 이상한 거품이 생겼던 지역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한국인 청년은 손에 지도를 들고 나무 막대기로 흙을 찔러보며 이 부분은 뭔가 다른데요? 라고 중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저도 처음엔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이틀만 지나면 포기할걸. 하지만 그들은 그 흔한 낙담에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준비한 장비가 마을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의 원조팀이 썼던 장비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고 일본 팀보다 조용하게 작동했으며 중국 팀보다 명확하게 목적이 정리된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장비들이 모두 현장에서 즉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통합형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밀도, 습도, 탄산칼슘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드릴 기계, 흙의 색깔을 즉석에서 분석해 유기물 농도를 확인하는 전자 현미경, 심지어는 지열 흐름까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까지 등장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장비는 영화에서만 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 역시 처음으로 혹시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움직인 건 장비보다 그 장비를 다루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인부도 주민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이면 식사를 나누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음식을 함께 나눴고 아이들과는 손으로 종이접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전에 시도했던 팀들은 대개 일주일을 탐사에 쓰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한국팀은 단 사흘 만에 3곳의 시골 지점을 결정했고 6번째 날부터는 드릴을 본격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무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혹시 장비가 멈추면 바로 인근의 기술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한국 본사와 연결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절박함이 한국팀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왔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한국팀에 싸늘했던 어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장 앞에 놓인 국기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우리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국기에 그렇게 경건하게 인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대답 이후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함께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 단어를 배우며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어느 날엔 마을 소녀들이 한국팀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접근은 단순한 공사 그 이상의 변화였어요.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꾸밈없는 태도에 스스로 마음을 열었고 제 안에도 미세하지만 확실한 감정의 떨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마을은 점점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팀의 변함없는 태도와 진심 어린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드디어 우물공사의 마지막 시추 작업이 진행됐고 드릴이 멈춘 뒤 한국팀의 기술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튜브를 연결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세차게 솟구쳤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뻗어 그 물을 받아 얼굴에 뿌렸고 이내 물이야. 진짜 물이야.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서로 껴안았고 아이들은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러나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날 밤 조용히 마을 장로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이 물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직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전기 같은 기본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텄으니 이제 다른 전문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대부분의 지원단체들은 우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곧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그 지점이 끝이 아닌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진짜 계획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우물 옆 작은 평지에 컨테이너를 옮겨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창고일 거라 생각했던 그 구조물은 곧 의료진료소로 변모했습니다. 침대 2개, 간이 진료 책상, 그리고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의약품들과 기기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도착했고 줄을 선 마을 주민들은 차례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열이 나도 배가 아파도 심지어 뱀에 물려도 우리는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기본적인 진료는 물론이고
아기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 노인들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심한 고열로 쓰러진 소년이 진료소로 실려왔을 때, 한국 의료진은 즉시 수액을 연결하고 해열제를 투여하며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어머니는 의료진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본 한국팀은 이제 어둠도 물리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양광 전기 시스템 설치였습니다. 마을 중심의 회관과 진료소 그리고 학교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가정마다 작은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어요. 해가 지면 바로 암흑이 되던 이 마을에 드디어 불빛이 켜졌습니다. LED 조명이 처음으로 밤하늘을 밝히던 날, 아이들은 마당에 나와 밤에도 책을 읽었고 어르신들은 환한 불빛 아래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건 마법 같아.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한국팀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뤄진 일은 제가 지금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팀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을 모르던 아이들, 숫자 세기가 서툴던 어른들 모두에게 열린 수업이었어요.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들과 진짜로 대화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은 한국말로 직접 전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 한국팀은 깊이 감동하며 곧바로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한 수업은 점점 확장되어 고맙습니다. 여기 물 주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같은 표현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예쁘다고 말했고 어르신들은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말로 연결되고 싶었고 그 연결은 단지 언어 이상의 연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두 문화가 하나의 다리를 놓고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변화가 쌓여가던 어느 날 케냐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국가보건지표 향상에 기여한 모델 마을입니다. 이어진 통계는 충격이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20% 감소, 어린이의 학교 출석률이 95%에 도달, 지역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한 마을의 변화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팀이 처음부터 계획한 정확한 통계와 지역 맞춤 전략,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입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우물이 생긴 뒤 우리 마을은 이제 하루 물 공급 10톤, 질병 예방 접종률 98%, 조명 덕분에 야간에도 공부와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을 통계로 볼 때 주민 1인당 연소득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고교 진학률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의 지원 덕분이었어. 그렇게 모든 변화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한 공사도 아니고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무엇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그 물음은 제 안에서 점점 자라났고 마침내 저는 직접 한국팀의 한 관계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을 던지며 저는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저 인도주의적 사명감 때문일 거야 또는 정부나 단체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예상한 그 어떤 말보다 더 조용하고도 묵직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 한국도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전쟁이 끝났던 1953년,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했고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그 시절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식량과 약, 교육과 기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 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때 받았던 도움, 그 손길을 오늘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 감동,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쏟아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지금
제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마음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기억에서 비롯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 친구들을 잃고 물을 찾아 헤매던 길,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 가운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절망의 빛이 되어주고 싶다. 그 마음은 단순한 동경이 아닌 확고한 결심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익숙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 흙먼지를 뒤집어 쓴 신발, 하지만 한결같이 밝은 얼굴. 마을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 걷고 웃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저도 뭐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한국팀에 대한 존경과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이샤 씨.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맡은 일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교육 자료를 정리하거나 통역을 맡고 의료진료소에서 대기 순서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한 설명조차도 항상 신중하고 친절하게 진행했고, 저는 그들의 말투, 눈빛, 일처리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며 하나하나 흡수해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역할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의료진료소에선 증상을 듣고 간단한 상태를 분류해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의료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수업 시간엔 글자를 몰라 낙담하는 아이를 도와주는 문해교육 보조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한국팀이 제게 보여준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십 번씩 제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때로는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샤 씨 생각은 어때요?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들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작은 질문들 속에서 제 존재의 가치를 확인했고 그들의 믿음이 제 어깨를 곧게 펴게 해주었어요. 그러한 활동 속에서 저는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팀과 협력하던 국제 NGO가 제 활동을 보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샤 씨,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국제보건학을 전공해보는 것 어떠세요? 장학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간다고,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그 제안은 실제였고 결국 저는 수도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국제보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 낯선 환경에 긴장하며 자리를 찾던 제게 누군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샤 씨죠? 한국팀과 함께 일하셨던 분 맞죠? 그는 바로 한국에서 온 교수님이었습니다. 짧은 소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 사람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차례예요. 그 말은 지금도 제 인생의 좌표처럼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나옵니다. 아이샤 언니! 라고 외치며 제 손을 잡는 그들의 온기에는 세상 어떤 말보다 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습니다. 예전 한국팀이 남겨두고 간 그림책도 있지만 요즘엔 제가 직접 한국어로 짧은 문장을 써와 아이들과 함께 읽고 외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말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입술 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되었어요. 어떤 아이는 종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와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우물을 파준 나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아이샤 언니, 나도 나중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저는 커서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이 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고마워하고 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진짜로 마음을 써줬잖아요. 끝까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매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단지 구조와 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애와 연대의 본보기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는 건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 한국에 대해 말할 때면 나라보다는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 참 고운 마음이었지. 다시 오면 꼭 우리 집에서 재워줘야지. 그런 말들이 이젠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었습니다. 조명을 점검하면서 어르신의 집에 들르면 김치 비슷하게 절인 야채를 내어주시며 이거 한국 음식 생각나게 하려고 만든 거야 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한국이 우리 마을에 남기고 간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며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팀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진짜 유산은 단지 우물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며 수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이끄는 삶. 혼자 빛나는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옆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는 삶. 그리고 그 삶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에서 비롯된 약속의 삶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국은 남들을 돕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